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뜨거운 현안의 뒷이야기와 물밑의 속사정을 들어보는 불사조 기자단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이후 민주당 내 분위기,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여야의 장외 전략, 홍준표 대구시장과 경찰 간의 갈등은 왜 이렇게 커졌는지 박순봉, 이현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IT본부에서는 유튜브에서 최근 공식적으로 라이브 커머스 쇼핑 채널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과 살펴보겠습니다. 1부에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27일 화요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저는 잠시 시사본부 진행을 맡은 배종찬이고요.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도 보실 수 있고요. 다양한 분야의 명품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KBS 1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의 이봉우 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나마 지금 뭐 전국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서울 지역은 어제 비가 오다가 오늘은 또 화창한 날씨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사실 걱정을 많이 했죠. 네. 차수막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오늘은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지금 그러네요. 제주 남부 지역과 제주 지역에 지금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어쨌든 간에 예보에 따르면 내일부터 또 장마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장마라는 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니까 우리 KBS 라디오 또 TV에 이 장마 관련된 안내 방송 잘 또 주의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항상 귀를 열고 계셔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면은 장마전선,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네. 그 장마전선이 아니라 국지성 호우를 동반하고 있거든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항상 이 귀를 열고 KBS 알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박정호 기자는 기상 담당인가요? 아닙니다. 네. 정치 쪽을 담당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거 상당히 또 전문성이 뿜뿜하는 것 같아가지고. 보였네요. 예. 자, 어제 이 교육부의 킬러 문항 공개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일지. 정부가 예고한 대로 어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3년간 수능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이 공개됐는데요. 일단 이봉우 연구원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실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나왔나요?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3 이 학년도, 그러니까 3개년에 대한 수능, 그리고 네. 지난 6월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모의 평가, 여기 국어, 수학, 영어 영역에서 출제된 문제 480개 문항을 점검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 관계자와 현직 교사로 구성된 킬러 문항 점검팀이 이걸 다 들여다 본 겁니다. 네. 그 결과 국어 7개, 수학 9개, 영어 6개 문항이 고교 과정을 넘어선 킬러 문항이었다라고 분석해서 발표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뭐 다 문제 하나하나 소개를 못 드리겠지만 이런 겁니다. 국어 영역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이게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 또 전문 용어 사용, 또 이 배경 지식을 가진 학생이 좀 어떻게 보면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으로 네. 보인 게 킬러 문항 선정이 됐다라는 거고요. 이 선택지의 의미와 구조가 좀 복잡해서 의도적인 실수를 유발하는 문항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6월 모의평가 14번 문제의 경우에는 이 철학자 존설의 기능주의 비판론, 뭐 이런 철학적 개념을 다룬 이 독서 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비문학 이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문제 해결하는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판단인 그렇습니다. 거죠. 뭐 지문을 보면 뭐 동일론, 기능주의, 심적 상태, 파생적 상태 뭐 이런 생소한 개념이 포함이 돼가지고 이건 낯선 현대 철학 분야의 전문 용어 이걸 많이 사용해가지고 지문 이해가 매우 어렵다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영역에서도 여러 개의 수학적 개념을 결합해서 과도하게 복잡한 사고, 고차원적인 해결 방식을 요구하는 문항이 있었고 네. 대학 과정 등을 선행 학습한 학생이 출제자가 기대하는 바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 그러니까 이게 좀 킬러 문항 분류 기준으로 꼭 뽑혔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배운 걸로 풀 수 있는 문항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전문적인 내용 또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있어서 영어를 해석하고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 있었다라는 네. 지적을 해서 결국에는 고교 그러니까 교과 과정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배워서 풀 수 없는 그런 문항들이 22개가 지난 뭐 3년 동안 또 이제 올해 6월 모의평가 모의평가까지요. 포함해서 있었다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이봉호 연구원 그렇다면 이번에 교육부가 제시한 이 킬러 문항 유형 그렇다면 9월 모의평가나 11월 수능에서는 유사한 형태로는 안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가 어제 선언한 것이 어제 제시한 이런 문제 유형들은 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기 예. 때문에 배제한다는 걸로 봐야겠죠. 근데 문제는 방금 박종우 기자님 말씀해 주신 거를 들어보면 이번에 킬러 문항으로 선정한 그 킬러 문항 기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고 광범위하다. 이렇게 선정 기준이 광범위해버리면 과연 이런 문제들을 다 배제하면 그럼 변별력은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결국은 다시 이제 물수능 논란으로 돌아가는데 어쨌든 수능이라는 건 변별력을 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안 제시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걱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 킬러 문항의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건 사실 어제 발표 전에도 계속 제기가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이주호 장관이 말하는 것도 조금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라고 했고 네. 또 과목 융합형 이해를 요하는 문제라고도 했고 이주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교수도 못 푸는 정도로 베베 꼬아서 낸 문항이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씩 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공교육 과정 안에서의 문제냐 밖에서의 문제냐조차도 사실 통일이 안 돼 있는 기준이고 예. 또 이 입시 업계에서는 킬러 문항을 그동안 어떻게 봐왔냐면 한 자릿수 정답률을 보이는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사실 주로 이해를 해왔다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교과 과정 안에 있다고 해도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을 베베 꼬아서 내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어제 우리 교육부의 발표를 보면 이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문제들은 또 이번에 킬러 문항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교육부는 오답률이나 정답률은 또 킬러 문항의 기준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초고난도 문항만 또 골라낸 건 아니라는 얘기라서 결국은 이걸 다 배제하면은 난이도 하락 문제로 회귀를 하는데 예. 수능은 기본적으로 이 학생들 줄 세우기 때문에 변별력을 추구해야 되니까 이게 결국은 물수능 논란이냐 또 학교 간 서열화 학생 간 서열화 논란이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결국에는 이게 킬러 문항보다는 네. 근본적인 입시제도의 문제 아니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겠습니다. 자,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킬러 문항 배제가 화두에 올랐기 때문에 좀 쉬워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9월 모평가 11월 수능에서 이 난이도는 어떻게 변별력을 유지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고 박 기자님. 네. 이 사교육 경감 대책도 나오는데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킬러 문항까지 공개가 된 마당에 킬러 문항이 없는 9월 모의 평가 또 이제 11월 이제 본 수능 네. 어떻게 문제가 나올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킬러 문항이 없으면 중킬러 문항이 나올 거다. 라면서 사실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변별력이 있는 문제 킬러 문항을 제외하고 낼 것이냐 이게 뭐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이고요. 네. 이 킬러 문항 안 낸다고 하니까 이제 학원 가서 이 킬러 문항 때문에 초고난도 문제 때문에 학원 가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정부가 얘기한 셈인데 네. 그럼 중킬러 문항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킬러 문항 말고 어떤 변별력을 가지고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어제는 안 나왔단 말이죠. 네. 이것도 정부가 어떻게 제시를 해가지고 정말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학원 안 가도 되겠다. 구체적인 거 뭐 다른 내용 나온 게 없나요? 그러니까 이 킬러 문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뿐이고 그러니까 이런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교실 안에서 배우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말 이 베베 꼬아서 내거나 아니면 고난도의 문제는 안 낼 거다라는 건 얘기를 했지만 네.
이게 어떻게 하면은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낼지 이건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 어제 교육부가 얘기한 내용을 보면 적정 난도와 변별력 갖춘 문제 출제를 위해서 교사 중심의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 이걸 운영하겠다. 예. 그리고 독립성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를 신설하겠다. 또 2025학년도 수능부터는 교사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고 수능 문항 정보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네. 이걸로 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좀 안심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단계에서 대책도 제시를 했는데 유아 단계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을 대비한 사교육 수요를 고려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하는 이음 학기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네. 또 영어, 예체능 같은 수요가 많은 방과 후 과정을 위해서 재정전을 확대하겠다. 또 초등 단계에서는 돌봄 수요가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서 늘봄 학교와 초일, 초등학교 1학년 에듀케어 같은 공교육 기능을 네. 확대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발표 내용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좀 보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사교육 시장 지금 26조까지 커졌습니다. 이게 이제 심각하죠. 네. 사교육 학원 보내는 것 때문에 이제 가게가 쓸 돈이 없습니다. 빚도 많고 사교육도 시켜야 되고 하니까 정말 쓸 돈이 없어서 민간 소비도 살아나지 않고 네. 경기가 좋지 않거든요. 자영업자도 힘들게 되고 기업도 덩달아 힘들게 되는 상황이 돼서 악순환이 되는데 사교육비 같은 게 사실은 군비 경쟁 같은 거예요.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쓰고 그만해야지라고 하면 옆에서는 나는 이거보다 좀 더 써야지. 그런 식으로 군비 경쟁식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전 사회적인 토론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예.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 이야기하면은 뭐 백인이 다 백가쟁명식으로 이야기가 될 텐데 한번 일단 방안을 내놨으니까 얼마나 실천이 잘 되는지를 또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야기는 다시 또 인사로 가보겠습니다. 정부 인사인데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 또 정부 여당의 공개적 사퇴 압박을 받아왔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오늘로서 이제 임기가 끝납니다. 상당히 강도 높은 입장을 발표를 했네요.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퇴임을 하루 앞두고 오늘 네. 임기가 끝납니다. 어제 퇴임 앞두고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일단은 작년 말부터 고감도 자신을 향한 고감도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을 네.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범법 행위를 한 당사자들은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것인데 이 배경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간간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예. 13개 제보로 감사원이 작년 말부터 아주 강하게 감사를 했고 네. 이게 표적 감사다. 그리고 표적 감사다. 그리고 감사해도 뭐가 안 나오니까 자꾸 감사 내용을 대상을 바꾸는 건 아니냐. 이런 네. 논란 속에서 늦은 시간에 뭐 출근 시간 등을 그렇습니다. 문제를 삼았던 거죠. 예. 네. 결국에는 9일에 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이 감사원 보고서가 감사위원들의 어떤 수정이나 이 열람이 되지 않은 채로 아하. 일방적으로 발표가 됐다는 또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고 네. 이에 대해서 6월 23일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병호 사무총장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을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퇴임 후에도 네. 이 법적인 다툼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준 것이고요. 또 어제 이 전현희 위원장의 기자간담회에서 주목된 부분이 퇴임 후에는 그럼 어떻게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인데 네. 일단 전현희 위원장이 밝힌 바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고 이 방류 대신에 고체화를 시키는 대안에 조금 더 힘을 보태고 싶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러면은 그 이제 연고가 통영이니까 네.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이 통영 지역을 기반으로 다시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냐라고 물으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당으로 돌아가는 것은 차후 수순으로 고민할 일이다라고 조금 유보적인 태도로 보이긴 했지만 네. 아시다시피 전현희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는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는 전현희 임기가 끝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정치로서 또 뭔가 좀 대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네. 총선에 출마한다 그러면은 이제 정권과의 또 다시 공개적인 좀 싸움이 시작이 되겠죠. 네. 자, 이제 윤석열 정부는 장사관 인사들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아직 발표가 됐습니까? 어떻게 인사가 예정되고 있습니까? 아마 이르면 29일쯤 좀 일부 개각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네.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전현희 위원장이 이제 물러나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네요. 또 방송통신위원장 이 자리도 지금 공석입니다. 네. 한상혁 전 위원장 이 집행정지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공석인 상황에서 임명을 하는 그러니까 후보자 지명이 있을 걸로 예상되기 이동관 때문에 특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대통령실 쪽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네. 단수 검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이동관 전 특보가 아마 지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국민권익위원장 후임,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 후임으로는 김홍일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유력하다. 이렇게도 좀 하원평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검 수사부장이면 검사 출신인가요? 그렇습니다. 검사 출신이 이제 위원장 자리로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장차관 인사도 뭐 일부 지금 예상이 되는데 통일부 장관 교체가 좀 이렇게 보여요. 권영세 장관에서 네, 그러니까 권영세 장관이 지금 윤 대통령한테 국회 복귀를 강력하게 얘기했다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당시 통일비서관을 지냈던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와 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검증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물수능 논란 빚었던 이번에 아까 들려드렸던 킬러 문항 이걸 발표했던 이주호 교육부 장관. 네. 교육부 장관은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는 있었는데 장관 교체보다는 차관 교체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네.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차관 인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전면 배치가 예상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어느 부서의 차관들이 바뀔지는 좀 봐야겠지만 장관도 장관이지만 차관에서 좀 뒷받침을 해주면서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대통령실 쪽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믿을 만한 인사로 차관 자리를 채울 것이다. 네. 이런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거치지 않는 차관 쪽에 좀 비중을 두면서 네. 정부에 좀 힘을 실어가겠다. 이런 또 인사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도 한번 알아볼까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소식인데 이 방류가 곧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곧 최종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면 민주당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에 이런 제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자칫 무력화될 수도 있겠네요. 일본이 방류를 해버리면 어떤 제안도 또 소용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자 이 산케이 신문 언론 보도를 따르면 네. 일본의 경제산업성 간부가 이제 방류 설비 특히 해저 터널 공사가 사실 어제부로 마무리가 됐고 남은 절차는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내일부터 한다는 이 방류 전 최종 검사밖에 안 남아 있어요. 네. 물론 IAEA의 그 국제 원자력 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남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마무리되고 나면 기시다 총리가 방류 시점을 결단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인데 네. 사실 이게 조금 논란이 있는 게 여름에 방류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예고를 해놓고 지금까지도 사실 시점을 얘기를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인근 해역의 그 일본 어민들 그리고 네. 반대하고 있는 태평양 도서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답답하죠. 이게 언제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뭐 대비도 할 것이고 어민 지원책도 할 것인데 네. 시점을 말을 안 해주니까 이게 계속해서 왜 이런 것이냐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가 꾸준히 도쿄전력도 마찬가지인데 어민들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방류 안 하겠다는 약속을 사실 2015년부터 해왔습니다. 일본 어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방류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 일본 어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방류하면 안 된다고. 현지에서. 네. 그래서 지금 절차들은 다 마무리돼가고 있지만 결국 결단을 기시다 총리에게 일단 맡기는 것 아니냐. 네.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까지 나온 다음에 기시다 총리가 일단 결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밀어놨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야당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에서도 또 우리 오늘 정부 브리핑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도쿄전력의 이 안전성 검증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그랬어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기시다 총리가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결단을 해서 방류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 어떤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가 본다 그래도 알겠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라 어쨌거나 시간이 얼마 간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곧 방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봐야겠군요. 지금까지는 일단 7월에 방류가 되지 않을까 계속 똑같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현재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 모여있던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한강대로 삼각지 교차로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요. 도로 이용하신다면 참고하시고요. 고속도로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통도사 부근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있어서 처리 중이고요. 기흥 동탄에서 기흥까지 밀립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 이어지고요. 제2 경인고속도로는 성남 방향으로 문학에서 남동까지 밀립니다.
광명 부근에서는 승용차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반대 인천 쪽으로는 서창 분기점 2차로와 3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서서울요금소에서 작업 중이고요. 순산터널에서 정체입니다. 8탄 분기점에서도 막히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운 분기점에서는 추돌 사고 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신월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은 강변북로 구리 쪽인데요.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는 30분 넘게 소요되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4차로는 고장난 차 서 있으니까요.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종우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하는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제3신당, 제3지대 선거가 가까우면 우리가 늘상 주변에서 들을 수 있었던 정치권 소식인데, 자, 오늘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 소식이 아닙니다.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당 창당을 한 거죠. 사실상 예고를 했는데 네. 양양자 무소속 의원, 가칭 이름이 뭡니까 이 정당이? 희망의 한국의 희망. 한국이 뭐 어떤 정당이고 어떤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건가요? 우선은 어제 이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양양자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 진영 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 낡은 정치, 특권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는 영원히 오지 않을 거다. 아하. 그래서 좋은 정치, 과학 정치, 생활 정치가 만들 새로운 시대로 이제 건너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목표가 뭐냐? 내년 총선에서 뭐 몇 석 이상을 할 거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양자 의원은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 운영이다. 총선은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2027년 정도 되면 수권의 능력을 갖추는 게 저희 목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음 대선을 향한 포부를 먼저 밝히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어제 이제 대표 발기인을 맡은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진영 정치에서 생활 정치로 건너가야 된다. 그러니까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직선적인 발전을 해왔는데 민주화 다음에 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생활 정치로 가자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 돈봉투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도입, 북유럽식의 정치학교, 뭐 자체개발 시에도 캐비넷, 그러니까 예비 내각을 만들어서 교육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궁금한 게 당의 색깔 아니겠습니까? 당의 색깔은 오렌지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렌지색으로 좀 강렬한 인상을 주는 색깔이고요. 네덜란드는 아닌 거죠? 네덜란드는 아닙니다. 네네. 한국의 희망입니다. 네. 그래서 그럼 현역 의원 누가 참여하냐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 네. 관심 보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양양자 의원의 설명이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소속된 정당에 그 알을 깨고 나오실 분 없지 않냐. 차차 봐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럼 어제 행사에는 누가 왔냐. 현역 의원 중에는 시대전환의 조정훈 대표가 유일하게 좀 참석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그러면 한국의 희망 자체적으로 쭉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세력과 연대할 것이냐. 네. 특히 이제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추진하는 신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 신생 정당이 어떤 가치를 표방하는지 어떤 비전과 어떤 철학, 꿈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양양자 의원이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양양자 의원이면은 반도체 당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예. 이봉우 의원은 역대 선거도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금태섭 의원, 양양자 의원, 자 제3정당, 제3지대, 신당 성공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포석이 있는 거예요? 약간 몸집을 키운 다음에 합당을 하거나 뭔가 공천 지분을 얻어낸다거나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예. 언론과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는 예상을 보면 네. 금태섭 전 의원이나 이 양양자 의원이나 일단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만큼은 확고하다. 네. 그래서 지금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도 창당 시기를 아예 8월로 못을 받고 예. 수권 정당이 될 것이다. 2027년에는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는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수준으로 도전을 하겠다고 아예 그렇네요. 선언을 했기 네.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의지는 확고하지만 아직은 지금 신당 창당 계획까지만 나온 상황이에요. 김태섭 전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이나. 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나 이 집권 비전 또 임자 영입도 사실 아직까지는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이번 총선까지는 조금 영향력이 미미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런 제3지대에 대한 도전이 계속됐던 이유는 꾸준히 우리 선거 때마다 나왔던 이 무당층 때문입니다. 사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30% 내외 다른 네. 선거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항상 무당층이 선거 직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 제3지대가 거대 양당의 틀을 깨고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그 무당층을 흡수하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항상 있었지만 네.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 성공한 사례는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20대 총선에서 38석을 차지했던 이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사례인데 사실 이 사례도 신당의 힘이라기보다는 안철수 의원과 함께 민주당 그때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네. 안철수 의원과 함께 탈당했던 이 호남 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힘이 컸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또 거대 양당으로 지금 보면 돌아와 있지 않느냐. 이런 회의적인 분석들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많은데 과연 성공을 할까? 이 꼬리표를 뗄 수 있어야 신당의 미래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동안 쭉 지켜보면 무당층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총선 때가 되면 무당층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투표 결과를 보면 무당층이 이렇게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투표 결과는 어떻게 보면 지지하는 정당, 그러니까 좀 우리는 거대 좀 양당 제도라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총선 결과를 놓고 봐도 이 무당층, 그러니까 제3지대가 성공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예. 결국 뭐 중요한 것은 아까 성공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네. 2008년도인가요? 그때 이해창 전 총재, 그러니까 심대평 전 지사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충청 지역에서 자유선진당을 네. 띄워서 어떻게 보면 나름 성공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선 주자급의 인물 거기다가 지역 네. 이게 좀 결합이 되는 그 정도가 돼 좀 성공 방정식이 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양양자 금태섭 두 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가능성을 우리가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쉽지만은 않다. 가시밭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아직은. 뭔가 좀 뾰족한 한 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자, 아주 특별한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로 알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던 박영수 전 특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네요. 네, 그러니까 어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네. 영장을 청구한 거예요. 그리고 최측근인 이 특검보 출신 양재식 변호사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영장을 또 청구를 했습니다. 예. 혐의를 보면 이런 겁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남욱시 등 이른바 이제 대장동 일당 민간 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은 혐의. 그래서 이 검찰은 200억을 뭐 약속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쨌든 이게 실제로 받은 금품은 8억 원이다라고 검찰은 우선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컨소시엄 출자자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우리은행이 검토를 했는데 최종 불참을 하고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1,500억의 여신 의향서를 냈어요. 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에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검찰은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박영수 전 특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뭐 사실은 이게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2015년 7월부터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 일하면서 받은 급여가 있습니다. 네. 2억 5,500만 원. 김만배의 하천대유하고도 직접적 관련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빌린 11억. 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속받은 어떤 이 금품인지 네. 이걸 구속해서 더 조사해야 된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봉 연구원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도 가까웠던 이 박영수 전 특검에게 구속영장이 갈 정도면 이걸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어떤 의심을 받아왔던 박영수 전 특검에 네.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의심을 받아왔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사실
이 대장동 의혹이 처음 터진 거는 이제 대선 전이었던 2021년 말이었고 그때 이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사실 지금까지 사건을 이끌어온 동력이었는데 네.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은 이 광범위한 법조계, 언론계,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이 로비 내역들이 사실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많은 비중을. 거기에서 나온 게 사실 50억 클럽이고 거기 이제 박영수 특검은 물론이고 뭐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든가 네. 다른 인물들의 이름이 있었고 사실상 정황도 조금 구체적으로 있던 상황이었는데 네. 사실 2021년 당시 1차 수사팀에서는 이 부분을 수사를 거의 안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작년까지도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네. 올해 2월부터 정치권에서 이 50억 클럽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수사가 너무 더디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특검이 논의되니까 네. 사실상 이 50억 클럽 부분은 올해 3월부터야 이제 수사가 본격화됐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라서 검찰이 특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네. 계속해서 정치적 수사에 대한 의심을 야당에서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박영수 전 특검 관련된 수사도 이렇게 늦게 하는 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봐주기 시간이냐. 그렇습니다. 예,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뭐 개인적인 인연이 꼭 아니더라도 네. 이재명 대표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강하게 수사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어서 굉장히 속도를 많이 냈어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은행 관계자들, 뭐 우리은행 전 은행장까지 해서 굉장히 소환 조사도 많이 했고 네. 속도를 내면서 결국에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왔단 말이죠. 근데 여전히 이게 검찰이 어느 수준으로 입증했느냐, 특히 이게 네. 약속했다는 혐의이기 때문에 이게 입증이 이제 쉽지 않다는 예상도 있어서 검찰이 보여주기식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 여기서도 사실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까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예. 자, 한 가지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님, 네. 우리나라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다. 참 이해는 잘 안 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그러면 상당히 선진국 수준이고 살만해졌는데 네. 은퇴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빈곤하다. 어떤 이유고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율 이게 네. 뭐냐면요,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 비율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66세 이상 고령층 10명 가운데 4명은 중위소득 50% 이하다 이런 의미예요. OECD 국가로 놓고 보면은 상대적 빈곤율 이게 40%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주, 미국, 일본 보면 다 20%대거든요. 이 부분 좀 꼭 집어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고령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본인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이 65%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10년 전과 비교해 보니까 13.4%포인트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층 10명 가운데 6명, 7명 정도는 여전히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야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이 고령자 비중 이걸 좀 새겨 들으면서 네. 정책적으로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낮출 것이냐. 이 고령 사회, 노령층의 네.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과연 초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 대비는 되어 있는지, 정치권 공방은 참 많이 하는데 정작 민생은 못 챙기고 있는 것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입뉴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오늘의 디저트송 발표하겠습니다. 2502님, 배 소장님의 중저음 목소리 들으니 오후 시간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더 중저음을 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5164님, 배 소장님 목소리 들으니 이 노래 생각납니다. 제임스 브라운의 I got you, I feel good. 네, 디저트송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는요,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I got you. I feel good. I knew that I would not. I feel good. I knew that I would not. So good, so good. I got you. Wow, I feel nice. A sugar and spice. I feel nice. A sugar and spice. So nice, so nice. I got you. When I hold you in my arms,
can't do no wrong. And when I hold you in my arms, my love won't do you no harm. And I feel nice like sugar and spice. I feel nice like sugar and spice. So nice, I got you. When I hold you in my arms, I know that I can't do no wrong. And when I hold you in my arms, my love can't do me no harm. And I feel nice like sugar and spice. I feel nice like sugar and spice. So nice that I got you. Wow, I feel good. I knew that I would not. I feel good. I knew that I would. So good.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요즘 젊은 층의 대화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 중에 고기를 구워 먹는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고기를 구워 먹는다가 맞는 표현인데요. 이 굽다를 굽다로 잘못 사용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굽다는 굽다의 여러 지역 방언으로 돼 있지만 방언으로 사용한 것이라기보다는 된소리로 강하게 표현하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된소리로 발음할 환경에도 된소리로 발음하면 뭔가 강조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생뚱맞다, 찌질하다, 짜장면과 같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된소리 표현 중에서 표준어는 어느 것일지 알아볼까요? 일단 짜장면은 표준어입니다. 오랫동안 자장면만이 표준어로 인정돼 왔는데요. 실생활에서 짜장면으로 더 많이 표기가 돼서 기존의 표준어인 자장면과 짜장면을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언제부턴가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특히 생뚱맞다란 표현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상황에 맞지 아니하고 매우 엉뚱하다를 뜻하는 형용사 생뚱맞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고 변변하지 못하다란 뜻의 형용사는 찌질하다가 아니고요. 지질하답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 내용은 이제 뻔한데 지질하게 계속 끌고 나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과 내일은 장맛비가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리겠고 그 밖에 전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이 남해 먼바다로 내려갔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에 30에서 많게는 150mm 이상, 전남과 경남에는 10에서 곳에 따라 70mm 이상의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지금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부산 26도, 서울, 광주 29도, 대전 30도, 대구 32도, 강릉 33도까지 오르겠고요. 그중 강원 남부 동해안과 경북, 일부 경남 내륙은 내일까지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돼 폭염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또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있겠고 내일도 내륙 지역의 기온은 대부분 30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또 내일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다시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비는 중부지방은 금요일까지, 남부지방은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7도, 습도는 6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일본 정부가 오늘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방류를 위한 조건들이 모두 갖춰지면 방류 시점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표시되는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되는 만나이 통일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2천여 명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이번 주 내에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관리청,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해 한 달 내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스니파 시간이죠. 오늘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하고도 잘 아는 사이죠? 네, 새벽에 자주 뵙습니다. 네,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새벽 방송에서. 네, 새벽 방송에서 자주 뵙습니다. 방송입니다. 네. 자, 방송에서 이렇게 또 인연이 그러게요. 또 라디오까지 이어졌네요. 자, 오늘도 재미있는 뉴스 많이들 또 주목할 만한 뉴스가 졌는데 애인의 스마트폰을 몰래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보면 이게 범죄라고요? 네, 자신의 남자친구의 이제 전 여자친구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애인의 스마트폰에 몰래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과거 애인을 확인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어떻게 된 건지 보면 2020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잠금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B씨의 휴대전화 속에 들어있던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본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여자친구인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미 신뢰가 많이 무너진 관계 같긴 한데 네. 형법 제316조는 보면 편지나 전자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서 풀어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은 여자친구 A씨가 형법상 비밀 침해죄를 범했다라고 보고 벌금 30만 원의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를 본 여자친구도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여자친구인 A씨의 주장은 남자친구인 B씨의 복잡한 이성관계 때문에 이번에 깨진 신뢰를 회복하려고 했을 뿐이고 B씨가 비밀번호를 나에게 알려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뭐 알려고 한 게 아니라 네. 워낙 남친이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알려고 했던 거다. 네. 이 이야기네요. 네, 그래 너 봐라 비밀번호 알려주겠다라고 네. 한 건데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자료가 남아있는 휴대전화인데 남자친구가 비밀번호를 선뜻 알려주는 거는 정황상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어허. 본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서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고유예 좀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 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유죄는 인정을 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처분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가 되고 단 유예 기간 동안 그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이 되면 다시 선고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현재 애인 A씨는 다시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 남녀 관계가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죠. 선고 유예지만 범죄가 될 수도 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국내 최초 지휘자로 데뷔하는 로봇이 있다고요? 네. 국내 최초입니다. 로봇 지휘자가 이번 주 금요일에 데뷔를 하는데요. 인간을 지휘하는 로봇, 다소 발칙한 어감의 이 문장이 30일 오후 7시 반에 서울 국립극장의 해오름에서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일본 알터3, 스위스의 유미처럼 다양한 로봇 지휘자가 이미 앞서서 데뷔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국내에는 그동안 없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국내에서 진행이 됩니다. 갑자기 지휘를 로봇이 한다고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왜 우리도 내 직업을 로봇이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휘를 잘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비슷한 생각에서 비롯이 됩니다. 공연의 출발점은 박자만 과연 정확히 센다고 지휘자가 없는 연주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만 흔드는 퍼포머가 아니라 정말 연주자와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조율을 할 수 있는지 네. 그것을 확인하는 게 이 공연의 진짜 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은 로봇과 지휘자가 대결을 하듯이 펼쳐지고요. 각자의 장점이 도드라지는 곡들을 번갈아서 지휘를 하다가 마지막에 같은 곡을 함께 이끌도록 꾸렸습니다. 이제 최 지휘자는 이번 연습 과정에서 소감을 전했습니다. 에버식스는 중간에 실수가 나와도 연주를 멈추지 않을 만큼 굉장히 냉정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인간 지휘자와 연주자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끈끈하게 교감을 나누게 됐다라는 소감을 전했고요. 로봇의 가장 큰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로봇이라 네. 글쎄 뭐 로봇이니까 좀 딱딱하다? 그렇죠. 감정이 좀 빠져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표정도 없고 듣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연주자와 교감을 나누지 못하고 미리 입력된 지휘만 펼칠 수 있다는 건데 이 연주 준비 중 재밌는 건 연주인들이 연습을 할 때마다 자꾸만 로봇의 지휘 박자를 실제 박자보다도 빠르게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나노 단위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로봇에서는 정상 속도대로 가고 있을 텐데 네. 왜 빠르다고 느끼는 걸까요? 이게 정확성보다는 문제는 연주를 하면서 서로 호흡도 맞추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조율을 해가는데 그 과정 자체가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연 AI가 예술의 영역까지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으면서 이번 공연이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도 박지원 캐스트는 진행자가 로봇이 아닌 게 다행스러운 거죠? 당연하죠. 네. 같이 호흡도 맞춰보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걸요. 알겠습니다. 자, 경북 영주로 가봅니다. 악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네. 표범으로 추정되는 동물 발자국이 발견이 됐다고요? 네, 재밌는 이야기인데 신고자인 50대 여성은 24일에 자신의 밭에서 이상한 동물 발자국이 발견됐다라는 신고를 경찰에 했습니다. 네. 야생동물 보호협회로부터 이제 표범으로 추정된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발자국 크기가 깊이를 볼 때는 몸무게가 거의 30에서 40kg, 크기는 70에서 80cm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한국 표범은 현재 멸종 위기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1962년에 경남 오도산에서 생포된 뒤에 1973년입니다. 네. 폐사한 표범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생존 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번에 등장한 동물이 표범이라고 한다면 당시의 표범이 마지막 생존이 아니었던 게 되는 건데 이 지역이 더욱더 눈길을 끄는 건 얼마 전에 무섬교에서 1m 크기 악어가 발견됐다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당국이 열흘간 수색을 벌이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갑자기 뭐 주만지가 된 건 아니죠? 네. 그런데 며칠 뒤에 이제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이게 사실 표범이기보다는 개나 너구리 등 갯과 동물 발자국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면서 네. 표범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갯과 동물 발자국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일단 발자국이 좌우 대칭이고요. 모든 발자국에 발톱 자국이 있다라는 점 때문인데 고양이과 동물 발자국은 좌우로 대칭을 이루지 않고 일단 발톱 자국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연구사는 발자국 크기를 봤을 때 들개 발자국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앞발과 뒷발 발자국이 겹치면서 아마 발자국이 더 크게 남은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동물의 왕국을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도요. 그렇습니다. 자, 인천의 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지하 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세워 막아둔 채 수일째 나타나지 않아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지난 22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논현동의 상가 건물 관리단으로부터 112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차량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 차를 두고 사라졌어요라고 하는 건데 차단봉이 내려진 요금 정산기 앞에서 차량을 세워둔 채 혼자 주차장을 빠져나간 겁니다. 굉장히 황당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죠. 조사를 하면서 다행히 운전자는 찾아냈습니다.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였고요. 상황을 보니까 지난 21일에 A씨는 상가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하루가 지난 다음 날 오전 8시 반쯤 출차하려고 했습니다. 네. 당시 한 14시간 정도가 이미 지났는데 그러니까 요금을 내려고 보니까 요금이 4만 원 정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이제 몸만 빠져나간 셈이죠. 건물 관리단의 말을 들어보니까 A씨 평소 관리비 징수 문제로 분명히 분쟁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에게 유선으로 출석 통보를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 일단 거주지를 찾아갔고요. 네. 가족들에게 출석 요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고의로 출석을 거부한다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차를 어떻게 견인해버리거나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게 더 큰 문제인데요. 네. A씨가 차량을 방치한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입니다. 그래서 견인 조치 자체가 안 되고요. 견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견인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네,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럼 경찰도 방법이 없나 찾아봤겠죠. 형사소송법상 차량 압수마저도 이 차량 이동 목적으로는 압수할 수 없어서 견인이 어렵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법의 내용까지 알고 차를 방치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죠. 너무 폐가 되는 일이죠. 다른 그럼요. 분들은 어떻게 나갑니까? 네. 주차장을. 시사본부는 양심을 추구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보기 어려운 정치인들의 뒷이야기, 언론 보도 이면의 속사정, 기자들의 입으로 직접 전해드립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박순봉 기자는 잘 알고 있고 이은지 기자는 우리가 처음인가요? 네, 처음 방송하는 겁니다. 근데 워낙 잘 알려지신 분이라 방송으로 많이 뵀었습니다. 네, 어떻게 뭐 호감이 좀 가나요? 어떤가요? 아유, 네, 그럼요. 호감이 형이시네. 네. 앞으로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표정을 억지로 짓는 건 아니죠? 네. 제가 원래 영혼 없다는 소리를 잘 들어서. 네. 자, 박순봉 기자는 뭐 저와 워낙 잘 아는 사이고 그죠? 봉바로봉 박순봉.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자, 방송에서 하시는 거는 네. 안 할 줄 알지만 합니다 저는. 네. 박 기자님,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퀴어 축제 이후 경찰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갈등이 더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는데 일단 속 내용, 속 사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일반적인 해석 같은 것들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속사정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게 홍준표 시장이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정부하고,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하면은 넓게 보면 정부라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 정부하고 각을 세우는 거다. 또 반대로 보자면은 경찰 쪽에서 이렇게 이제 압수수색도 하고 그다음에 뭐 보조금, 대구시의 보조금 사용 내역 같은 것도 요구하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견제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를, 그러니까 후발 권력을 견제하는 거다. 이런 해석들이 좀 일반적인데, 정권과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립관계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데, 일단 좀 속사정이랄까요? 얘기를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거는 좀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홍 시장 쪽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일단 지금 이제 논란이 됐었던 게 그 퀴어 축제에 대한 대응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로 점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홍 시장 내지는 대구시의 입장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은 그러나 이게 기존에 해왔던 축제이기도 하고 집회의 자유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둘이 오히려 맞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네. 집회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 대구시하고 대구시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대구 경찰 이렇게 맞붙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대구시 쪽에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그럼 왜 이런 걸 하게 됐느냐, 퀴어 축제에 대한 대응을 왜 하게 됐느냐, 그렇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소수자 축제죠. 맞습니다. 네. 왜 하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이제 여권 내지는 뭐 용산이나 여당에서 그 집회 시위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목적은 이 집회나 시위를 할 때 도로를 점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도로를 사용하게 되면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네.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여권의 입장인데, 근데 요거는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국회를 건너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국회는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이 주도권이 있고 그러니까 의석수가 안 되기 때문에 법 개정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구시 쪽에 홍준표 시장 쪽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안 그래도 이런 문제 의식이 있으니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할 일을 대신해 줄 수는 없고 요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시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목적 자체는 이게 퀴어 축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민노총의 시위였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점거하는 사례가 있었다라면은 네. 대응을 할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시민들 사이에 여론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론을 보고 그 나머지 것들은 뭐 알아서 판단을 해라. 어쨌든 우회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즉 어쨌든
여권 내지는 용산을 도와주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상황이 굉장히 좀 다르게 흘러갔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퀴어 축제 그러니까 성소수자 관련 행사라서 반대를 하기 위해서 나섰던 것이 아니라 뭐 집회든 뭐든 도로를 점유하는 것만큼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것은 집권 여당하고도 좀 일맥상통할 그렇죠. 수 있는 것 아니냐. 합을 좀 맞추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다라는.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경찰과 갈등이 생겼고 경찰 쪽도 상당히 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네. 자, 이런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퀴어 축제 당시에 지금 이제 핵심적으로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은 대구 경찰청하고 지금 대구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집회 시위라는 게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을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대구 중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대구시는 당초에 중부서하고 먼저 중부경찰서하고 이렇게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논의를 했을 때 이제 이게 요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대구시에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중부서에서는 집회 자유도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우리도 폭력적인 상황은 안 만들고 다만 도로를 이제 점거하는 상황만 제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략 합의가 됐다랍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근데 이제 애초에 그런 기본적인 원론적인 입장은 대구시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회 시 자유 때문에 이제 강하게 제재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들은 상태였는데 이 퀴어 축제가 있기 전날에 대구의 한 큰 상가에서 불이 났대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거길 갔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거기에 이제 김수영 대구 경찰청장이 온 거예요. 네. 이제 만났는데 그랬더니 이제 홍 시장이 물어본 거죠. 아, 요런 상황인데 이거 좀 이렇게 좀 협조를 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때 이제 요건 이제 홍 시장 쪽의 전언입니다. 네. 그 김 청장이 거기에 대해서 아 이거 집회 시위가 중요하고 만약에 그렇게 대응하시면은 시장님 입건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홍 시장은 굉장히 이제 화가 났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화난 홍준표 시장의 얼굴이 얼핏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어떤 이제 협조를 안 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입건되실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 때문에 약간 아 이거는 뭔가 좀 기선 잡기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판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네. 다음 날 이제 그게 되고 이제 충돌이 있었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압수수색이 있었잖아요. 이건 이 축제 관련 이 시위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다른 내용이죠. 이거는 네. 공직선거법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그 시에서 뭐 그 선거 관련된 거는 아니고 네. 이제 시에서 뭐 집행하는 내용들이 이제 홍 시장 뭐 홍보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중에 뭐 한 건은 뭐 홍카콜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홍보하는 이런 내용들이 공직선거법상 뭐 맞지 않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시장 쪽을 직접 겨냥한 건 아니었고 시청을 좀 겨냥을 한 내용이었다라 그래요. 근데 이제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보통 여권 내에 어떤 기관 간의 압수수색을 할 때는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그 이제 같은 시장이고, 그러니까 같은 네. 정권의 시장이고, 그다음에 경찰도 같은 정권의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공서를 압수수색할 때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고 뭐 미리 조금 알려주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그 정도로 압수수색을 해야 될 사안이면은. 사전에 뭐 또 어떤 내용이라는 걸 알려준다든지 시점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상당히 뭔가 좀 대결하고 대치하는 국면이에요. 네, 그래서 국면으로 비쳐요. 그 대구시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전혀 몰랐고 그다음에 집까지 공무원들 집까지 찾아가서 휴대폰까지 다 뺏었고 이런 네. 과정들이 이제 자기들이 느끼기에는 이 박근혜 그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이런 정도로 압수수색을 하진 않았다.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느꼈고. 그다음에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게 그래도 이제 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뭐 신청을 하고 또 영장이 발부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날짜가 꼭 그런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일단 퀴어 축제 이전에 이미 이 압수수색이라든지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일정이 잡혀 있었다. 이런 대구 경찰 쪽의 설명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것도 인정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그 홍 시장 쪽도 알고 있죠. 근데 네. 이제 문제는 그날 또 동시에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면서 대구시의 보조금 현황을 제출을 하라고 또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겹치다 보니까는 이 두 개를 겹치는 거, 그다음에 또 압수수색의 강도가 굉장히 네. 강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는 아, 요거는 좀 기선 잡기다. 박순봉 기자의 이 좀 촉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감정 싸움이 좀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제 촉보다는 제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봤을 네. 때는 그러니까 이제 고루고루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권도 물어보고 또 뭐 예를 들면 용산 쪽도 물어보고 하는데
이게 용산 쪽에서 미리 시켰다거나 그런 얘기는 뭐 제 귀에는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보기에는 홍 시장 쪽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대구 경찰청장과의 딱 갈등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밖에서 해석하는 거는 뭐 그 차기 대권 주자와 현 권력 간의 뭐 갈등 이런 식으로 보고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아까 그 상가에서 촉발됐던 그 입건이냐 아니냐 뭐 이런 발언과 알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현지 기자의 이 또 분석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현지 기자는 어떻게 봐요? 대구 상황을 이게 현 정권과 대구시장 사이의 정치적인 또 뭐 암투로 봐요? 아니면은 대구 경찰과 대구시 사이에 좀 감정 싸움 상황으로 봐요? 어떻게 봐요? 워낙에 기자님이 잘 설명을 뭐 해줬기 때문에 근데 제가 홍준표 시장이 자유한국당 대표 때 출입을 했었는데요. 그래요? 네. 근데 홍준표 시장이 이 일이 있고 나서 페이스북에 글을 정말 계속 올리고 계세요. 근데 그것만 봐도 이거는 감정이 어느 정도는 들어갔다 볼 수밖에 없는 게 좀 성격이 본인 억울한 거나 뭐 본인이 매도당한다거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스타일이라서 이거는 박승봉 기자가 취재한 바처럼 뭐 대구 경찰청과의 어떤 감정 다툼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게 현 권력과 차기 권력의 싸움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시점이 양쪽 모두에서 너무 빠르다라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예전에 그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이제 그 당대표 후보로 나오려고 하다가 뭐 일종의 집단 린치 같이 당하고 결국에는 좀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당대표 선거에 못 나왔죠. 못 나왔었죠. 근데 그때 이제 당에서 많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은 왜 총선 전에 저렇게 덤비려고 하냐. 그러니까 오세훈, 홍준표 시장처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서지 말아야 되고 총선 이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직 시점이 좀 안 됐다라는 거죠. 자, 국민의힘 쪽에 홍카콜라 홍준표 시장이 있다면 자 자유한국당 출입했었던 이현지 기자가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현장이 상당히 후끈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귀국 인사 이 연설이 전과 다르다. 상당히 톤도 높아졌다. 또 친낙계로 꼽히는 신경민, 윤영찬 방송 인터뷰에서 다소 강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친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못다한 소임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서 친낙계 의원들도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당장은 좀 운신의 폭을 넓히기도 어렵고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도 신중하지 않겠느냐 이런 톤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좀 강하게 나온 건데요. 이제 친명계 반응은 지금 친낙계 의원들이 이렇게 강한 발언을 쏟아내는 게 이 전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강한 톤으로 발언한 것과 무관치 않다. 굉장히 탄력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다만 이 전 대표에 관해서 친명계 의원들에게 물으면 웬만하면 코멘트를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재명 대표와 어떤 경쟁 구도 자체에 세워둘 만한 계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 좀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당의 귀중한 자산이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해주리라 믿는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원론적 이야기겠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를 도와야 된다. 이 말을 좀 돌려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민, 윤영찬 의원은 사실 원래도 친낙계 대표 의원이자 원래 조금 발언을 세게 해온 분이고 그리고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윤영찬 의원실 보좌관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귀국을 했을 때 공항 관련 공지나 언론 대응을 담당했어요. 그만큼 이 전 대표의 귀국을 어찌 보면 보좌를 적극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신경민 의원은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거칠고 공격적인 발언을 가장 많이 해왔던 의원으로 꼽혀서 이번 발언은 좀 그렇게 놀랍지는 않다 이런 반응이고요. 공항 상황을 본 일부 기자들의 반응은 대선 출정식 같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 그런 반응이 나와요? 네, 실제로 그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기자들도 처음에 귀국했을 때는 조금 원론적인 입장 정도 내놓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 못다한 소임을 하겠다 이 발언이 생각보다 굉장히 세서 월요일 조간신문 정치면 톱이 다 그 발언이었죠. 이낙연 전 대표 귀국과 함께. 그리고
신경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재명 대표 측이 이제 이낙연 악마화에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발언을 했는데 그 좀 배경을 살펴보면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끝나고 굉장히 상처가 컸다고 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몸담았던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네. 대선 패배 원흉이다. 이런 비판을 좀 받았잖아요.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다.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졌지만 뭐 굉장히 잘 뭐 싸워서 이겼다. 졌지만 잘 싸웠다. 이 프레임 안에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잘 싸웠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때문에 졌다. 이 프레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프레임이 굉장히 짙다고 의원들이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배경에서 이 양마화라는 발언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친명, 비명이 실제로 또 존재하고 있고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기구하면서 비명계가 좀 기지개를 편다라는 이제 동향 보고도 나오는데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재가동한다는 소식은 나오는데 친낙계 이른바 뭐 비명계가 주류겠죠. 중심이 될 텐데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됐다. 하나의 세력화가 되는 정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나요? 세력화까지는 아직 조금 조심스럽지만 이 전 대표 측 움직임이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임 전 대표가 24일에 귀국을 했죠. 네. 하루 만인 25일에 종로구 자택 인근에서 친낙계 의원들을 불러서 만납니다. 그래서 본인의 역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하고요. 본인의 지역구가 이제 종로잖아요. 여기 자택 인근에 사무실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측근에게 이건 사실상 정치 행보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어쨌든 당장 행보를 하지 않더라도 이 전 대표는 정치인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종로구 주민들이나 뭐 찾아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고 만나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 사무실을 차린 건 미국 체류 때부터 생각을 했던 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은 네. 다음 달에 서울에서 뭐 토론회 내지는 포럼을 열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낙연 전 대표도 참여하는 행사고 뭐 민주당 발전 방향이나 정치 현안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서는 누가 봐도 차기 민주당 리더십을 겨냥한 행보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친낙계에서도 이걸 너무 정치적 행보는 봐주지 말아라. 부각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그렇죠. 있겠네요. 왜냐하면 긴장이나 다툼을 유발하는 또 그 근원이 되면 앞으로 정치 생명이나 정치 행보에도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친낙계도 아는 거예요. 박순봉 기자한테도 잠깐 여쭤보죠. 그 박순봉 기자는 어떻게 봐요? 이게 치열한 이재명 대표 대 이낙연 전 대표의 대결 구도로 갈까요? 아니면은 뭐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는 뭔가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좀 자맹을 하는 형태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제 비명계 쪽 인사한테 좀 물어봤던 게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여론조사상 그러니까 많이 그 대상이 되지도 않았고 별로 높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실제 대상이 됐던 것 중에서도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호남 쪽에서도 이재명 대표는커녕 뭐 여권 인사들한테도 호남 지지율이 밀리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높은데 향후에 구심점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아직 선수로 뛰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복합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때까지는 반대쪽에 결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없었는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거기 자리에 딱 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쪽에 실점이 나왔어도 예전에는 이제 반대쪽에 구심점이 없다 보니까 가는 효과가 없었는데 이제 네. 이낙연 전 대표한테 그 효과가 모일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희망 섞인 기대를 하는데 다만 뭐 친명계나 그리고 이제 여권 쪽에서는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구심점이 될 거라고는 잘 보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뭐 그보다는 차라리 이제 비명계 쪽이라고 한다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차라리 구심점에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러 평산으로 갈 수도 있고 이낙연 전 대표가 별로 안 떠요. 떨려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고 정치적으로 더 부상을 하려면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볼 때는 뭘 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점이 개딸뿐만 아니라 기존의 오래된 당원들조차도 지난 대선 패배 책임을 이낙연 전 대표에게 크게 지우고 있고 심지어 호남에서조차 이 전 대표에 대한 좀 여론이 좋지 않아요. 대장동을 거론하고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은
당을 좀 해하는 행위를 했다. 그래서 이 여론이 좀 쉽게 올라오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봤을 때 지금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이 연대와 공생에서 활동하는 원외 인사들이 또 차기 총선을 준비 중이에요. 네. 그 구심점은 또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연대와 공생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평우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강선우 의원 지역구죠. 강서갑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남평우라면은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이제 친낙계 주변 인사들은 이제 정치를 본인이 하고 총선에서 이기려면 구심점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친낙계의 세를 더 불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공학적 측면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의 영향력 과연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될지도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곧 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횟집을 찾고 있고 성주 참외도 먹고 사드 관련이겠죠. 가짜뉴스 괴담 퍼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의 실제 현장에서 문제가 없다 이런 전략 효과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 여권 내부에 물어봐도 그 평가는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일종의 쇼, 그러니까 퍼포먼스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내부 목소리도 있고, 뭐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이 문제를 딱 물어보면은 이제 그 여권의 취재원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먼저 해요. 그러니까 광우병 사태. 이거 민주당은 사과 안 했잖아. 2008년도입니다. 네, 그 내송송 구멍탁 이런 거부터 사과해야 지금 코스트코 가서 그 다 이제 미국산 소고기 다 사 먹고 하는데 그 문제는 왜 사과를 안 해? 이런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로 봤을 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사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바다를 가는 것도 그렇고 이게 일종의 다 괴담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안 좋아졌다 이런 인식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게 해결이 안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보자면 이제 요 자체로 성과를 낸다라기보다는 민주당과 좀 대비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2008년처럼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은 이것이 괴담이나 가짜뉴스로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대응 태도라면. 자, 이은지 기자, 민주당은 또 도보순례, 단식투쟁, 좀 또 이제 또 강하게 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이건 또 여론에 도움이 될까요? 한편으로는 또 궁금한 게 민주당이 이렇게 이 오염수 반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특별히 오염수 때문에 더 올라가고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부분을 민주당 내에서도 좀 고심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먼저 당내 보좌관들이나 당직자들의 여론을 먼저 전달을 해드리면 벌써부터 대여 공세에 있어서 민주당이 너무 오염수에만 올인한 것 아니냐, 출구 전략을 좀 짜고 덤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올인 수준입니다. 뭐 광우병이나 사드처럼 사후에 민주당의 주장이 예를 들어 과도한 선동이었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에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냐. 그리고 단식이나 이제 도보순례에 관해서도 좀 당내 민심은 별로 좋지 않은데요. 네. 일단 단식을 지금 윤재갑 우원식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사실 이것도 다음 총선에서 어쨌든 본인들이 입지를 다지거나 공천을 받기 위한 뭐 자기 정치다 이렇게도 많이 보고 그런 있어요. 인식도 있다는 말씀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이제 한 달간 남해 일대 이제 도보순례 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조금 쇼잉이다. 그리고 의원이 사실상 회기 중에 장기 휴가를 떠나는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이런 좀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겠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지도부나 의원들은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이게 내년 총선 승리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이슈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의원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100만 국민 서명 운동을 받았잖아요. 민주당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근데 지지자들이 아닌 사람들도 또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이 서명에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100만 명이 채워지기도 했고요. 네. 이건 즉각적으로 주민들을 만나보면
부정적 반응이 오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거는 큰 파장이 있을 거다. 특히 이제 방류가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정부 여당에 완전히 민심이 돌아설 거다. 그때부터 지지율에도 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이 있어요. 부분인데 박수봉 기자 볼 때는 일본에서 곧 방류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방류 시점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방류를 하고 나면은 여론은 또 국내 여론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뭐 아무래도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이제 여권에서도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어요. 국민의힘 쪽에. 네, 왜냐면은 이게 이제 갤럽 여론조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정평가의 1순위가 외교였는데 그게 이제 전문가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2주마다 한 번씩 나오는 조사를 보면은 6월 초에 나왔던 게 이제 외교가 29% 부정평가였는데 이게 2번 거쳐서 22%까지 줄어들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오염수 방류 문제는 계속 9%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차 더 그 안 좋은 부정적인 평가가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수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제일 부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여당 내에서 제일 제가 걱정하는 목소리로 들었던 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1차적인 어떤 전제 같은 거잖아요. 여권에서 가장 내세우는. 중요하다. 근데 이 환경 문제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 상태의 현재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검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건 또 전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괜찮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아플 수도 있고 이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걸 지금 장담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과학적이라는 말로 다 덮을 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게 예를 들어 뭐 아주 좀 오랜 시간이 흐를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우려 같은 것들도 결국엔 또 여론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요소입니다. 네, 방류를 하게 될 경우에 또 어떤 여론의 방류는 근데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파장으로 연결되고 방금 전에 박순봉 기자가 인용을 했던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현지 기자에게 한 질문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교육부가 킬러 문항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사교육 경감 대책도 뭐 유아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자 이런 내용들 이 킬러 문항에 대한 공개 앞으로 이것이 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파장이 있을 것이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는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각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입장이 엇갈릴 수도 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민주당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정치적인 대결 구도로 흐르고 있는데 민주당이 일단 지적하는 것은 설사 이 킬러 문항 배제가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이건 보통 수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이걸 예를 들어 3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당장 올해 수능부터 지금 적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있어요. 혼란과 혼선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일까지도 이거는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킬러 문항은 좀 없어져야 된다. 사교육도 경감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도 이상하지 않은 정책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사교육의 과도함이나 이런 걸 좀 비판해왔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많이 외쳤던 정당이잖아요. 다만 그래서 민주당도 조금 딜레마가 있는데 일단은 너무 빠르다. 3개월 뒤인 수능에 이걸 당장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우리 박순봉 기자 의견을 조금 들어보고 싶긴 한데 다음번에 더 구체적으로 자, 할 이야기가 있으면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들을 쏙쏙 소개해드리는 IT 본부 시간입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배종찬 소장님께 얼굴 사이즈가 뒤지지 않는 김덕진입니다. 출연하시는 분들이 또 저하고 또 다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있어서 낯설지가 않아서 너무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같이 방송한 것도 오랜만인 거죠? 그렇죠. 근데 둘이서 들어오는 건 처음이라서 아마도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이 이게 너무 샷이 꽉 차서 놀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오늘 또 이야기가 우리 또 배종찬 소장님도 상당히 관심이 있을 만한 주제이고 또 아마 듣는 청취자분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을 주제라 오늘 좀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강요는 하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진짜 관심이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네. 자, 내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수익을 내려면 일정한 구독자가 있어야 한다. 이건 뭐 유튜브에 이제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은 다 알 텐데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더 쉬워졌다고 합니다. 유튜브로 수익을 내보겠다.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앞서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통 이제 뭐 요즘에 유튜브로 뭐 돈 번다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했다가 이게 수익하려면은 생각보다 허들이 높아요. 예를 들면 일단은 내가 어떤 채널을 만들고 구독자가 1,000명 이상 모여야 되고 1,000명은 어떻게 모았어요. 근데 실제로 구독자들이 내가 올린 영상을 1년 동안 4,000시간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방송으로 치면은 뭐 방송 분량 1시간짜리 4,000일 어치를 봐야 되는 거고. 1년 내에 못 채우면은 이게 조건 충족이 안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에 이제 연간 4,000시간이 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이제 쇼츠라고 해서 짧은 영상이 생겼잖아요. 이 짧은 영상도 90일 안에 1,000만 뷰가 나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긴 영상을 4,000시간을 채우든가 아니면 짧은 영상을 올려서 그 짧은 영상이 1,000만 뷰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뭔가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게 거의 절반 이상으로 줄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구독자는 일단 500명만 넘으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긴 영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어요. 한 1년 동안에 3,000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쇼츠,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비디오 클립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 1,000만 회에서 300만 회,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짧은 영상 같은 경우는 뭐 1분 이내다 보니까 소위 이제 조금 뭐 입소문이 났다, 대박이 났다라고 하면 한 100만 뷰 정도는 보통 나오거든요. 그럼 그렇게 치면은 한 서너 개 정도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소위 대박을 치면 그러면 이제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도 이렇게 채널에서 수익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자, 이렇게 그동안 상당히 높은 허들을 적용을 해왔던 기준을 적용해왔던 유튜브가 대폭 완화한 뭐 이유가 있나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 그 유튜브의 전략이 좀 보여요. 첫 번째로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대폭 줄인 게 짧은 영상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이 짧은 영상, 소위 쇼폼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전성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짧은 영상으로 어떤 영상들을 보죠. 근데 이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틱톡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틱톡 열풍이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틱톡 열풍이 뜨거워요. 근데 틱톡이 중국 건가요? 네, 그렇죠. 바이트댄스라고 하는 회사의 중국 건데 이제 중국 버전이 따로 있고 글로벌 버전으로 따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틱톡 글로벌 버전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글로벌 버전 같은 경우에 쓰더라도 기존에는 이제 영상 올리는 사람들한테 뭔가 돈을 이렇게 벌 수 있거나 이런 직접적인 구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틱톡이 이제 얼마 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0명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면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유튜브 입장에서도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쇼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영상을 이제 300만 회로 하는 3분의 1 이상으로 확 줄인 이유.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짧은 영상 많이 올리세요.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럼 구독자를 왜 이렇게 줄였을까? 500명으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많이 못 보셨을 기능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은 제가 지금 그 구독자가 원래 1,000명이었다가 500명만으로 수익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린 수익화는 기존 수익화가 아니고 새로운 수익화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생겼느냐? 쇼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안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쇼핑몰을 붙일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구독자가 500명이 넘는 채널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온라인에서 뭔가 물건을 팔고 있는 분이에요. 그럼 자기 채널에다가
자기가 있는 쇼핑몰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되는 거냐? 뭐 예를 들어서 먹방을 하는 사람이라고 쳐보세요. 먹방을 하는데 자기가 뭔가 예를 들면 고기를 맛있게 먹는 사람이에요. 네. 그럼 그 고기를 먹는 채널에 바로 이 쇼핑에 고기 파는 쇼핑몰이 들어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그렇게 치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먹는 고기를 먹는 걸 재밌어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바로 구매를 해주겠죠. 근데 네. 이제 구매를 하려고 별도 사이트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바로 구매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에 그 IPTV 같은 거 보다 보면 우리가 드라마의 어떤 장면들에서 뭐 예를 들어 저 가방 갖고 싶다. 그렇죠. 뭐 저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화면에 나와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이제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예를 들면은 제가 뭔가 어떤 리뷰 영상을 찍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품과 어떤 제품을 리뷰 영상을 막 설명을 하고 있으면 네. 그 제품을 바로 이 사이트 밖에 넘어가지 않으면 그 안에서 구매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쇼츠 짧은 동영상에 대해서는 틱톡 개섞어라 이렇게 네. 이제 유튜브가 얘기를 하고 있고 쇼핑까지 연결한다. 이제 유튜브 쇼핑인데 라이브 커머스 기능까지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이번에 이제 또 흥미로운 부분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건 이제 기존 영상에 이제 네. 붙일 수 있는 기능이고 이 기능을 500명 이상 있을 때 이제 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라이브를 할 때 우리가 뭐 지금도 뭐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있는 것처럼 뭐 지금도 유튜브에서 몇몇 분들 라이브로 물건 사세요 하는데 그 물건 사세요 가 외부 사이트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굳이 불편하게 나갔다 오면 잘 안 살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아하.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 500명으로 내려가는 정책이 네. 전 세계가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 영국, 캐나다, 대만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좀 돈 될 만한 국가에 대해서만 네. 좀 이 기준을 낮추는 정책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데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규모가 큰 상위 10개국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대만이 들어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틱톡 이걸 좀 견제하는 이런 걸로 좀 그림이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하는 게 우리나라는 단순히 그 라이브 커머스를 개인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전 세계 최초로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쇼핑 라이브 채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치 우리 홈쇼핑 채널처럼 혹은 요즘에 보면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데들이 다 어떤 라이브 커머스 채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직접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튜브가 직접 운영하는 라이브 채널을 이번 달 30일에 이제 같이 오픈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이나 뭐 아니면은 뭐 LG나 아니면 뭐 베스킨 던킨 뭐 이런 이미 30여 개 브랜드가 같이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럼 이제 제가 볼 땐 요게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TV 채널 막 돌리다 네. 보면 어떤 홈쇼핑 채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홈쇼핑 채널의 음식이 다른 채널 가면 안 나올 때도 있고 혹은 이제 이게 전략적으로 겹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건 여러 방송국이 같이 있는 개념이니까 예를 들면은 공식적인 채널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먹방으로 뭐 고기를 판다. 네. 그렇게 되면은 갑자기 만약에 배종세 선생님이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 똑같이 그 고기를 팔고 있고 뭐 다른 데도 팔고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채널을 가든 저 채널을 가든 똑같은 고기가 똑같은 타이밍에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구매율이 확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좀 쓰지 않을까 봅니다. 고기 이야기하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 채널이든 저 네. 채널이든 여기서도 먹고 저기서도 먹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저기서 먹방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똑같은 고기 사고 저기서 네. 또 저 사람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도 어쨌든 똑같은 고기를 사면 확실히 이게 채널 파워가 있는 거죠. 자, 여하튼 유튜브의 기능이 전폭적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상당히 네네, 이제 그렇죠. 기준도 낮춰지고 라이브 커머스 이제 쇼핑도 하고 자, 이렇게 된다는 게 시장판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네요.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미 온라인 플랫폼에서 쇼핑몰이나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는 곳들 네. 이런 데들은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제 역시 가장 큰 곳이 네이버가 아닐까 싶어요. 타격이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커머스도 하지만 네이버 스토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마트 스토어라고 그래서 뭐 약간 직장인들의 투잡이나 부업처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직접 연결이 안 되고요. 이번에 유튜브랑 연결되는 게 소위 독립몰이라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쇼핑몰 만드는 이런 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네. 카페24나 이런 데들과 지금 유튜브가 직접 제휴를 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강력한 국내 플랫폼을 들고 있는 곳들을 이제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독립 쇼핑몰들을 가지고 있는 소위 물건 잘 파는 셀러들이 이제는 여기에 들어와서 자기 물건 팔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이 있고 콘텐츠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거 뭐 구독자 1000명 모으고 와 이럴 바에 그냥 물건 팔래 막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내가 이제 허들이 낮아지고 영상을 조금만 올리면 바로 여기서 큰 수수료를 없이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소위 셀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국내의 플랫폼들이 직접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유튜브의 영역은 더 확장되고 매머드급이 되고 우리 오히려 이커머스 쪽은 좀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 네네 맞습니다. 자, 결국 이 커머스 이런 이제 쇼핑이죠. 답인가 싶기도 한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배달의 민족도 좀 행태가 달라지고 있다. 네. 음식 배달이 아닌 상품 배달을 하는 퀵커머스를 도입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몇 개의 가전제품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아예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그 오프라인 매장들 있잖아요. 네. 거기랑 아예 제휴를 맺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치킨 배달 오듯이 노트북 배달 오는 거죠. 엥? 네. 그러니까 이제 배달 온 거에서 치킨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노트북이 짠하고 켜지네요. 그렇죠. 괜히 잘못 배달하면 이제 두 개 같이 배달하시면 노트북에 치킨 냄새 배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러진 않으실 것 같고 별도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소위 어쨌든 이들이 제일 잘하는 게 빠르게 뭔가 물건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뭔가 물건을 갖다 줄 때 예를 들면 동네 슈퍼에서 갖다 줄 수도 있고 동네 편의점에서 갖다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니 동네 가전 매장에서 가져다 주면 되지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전자 기기들도 매장에서 바로 갖다 주는 이러한 퀵커머스라는 것까지 지금 이 배달의 범위가 어떻게 보면 커머스의 범위로 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당장 궁금한 건 제품에 그러면 배달되는 제품의 가격이 어떨까? 배달 수수료는 어떨까? 이게 좀 궁금해요. 그렇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거는 1시간 내에 배달 음식처럼 한 3-4천 원 규모. 그러니까 배달 팁 정도 수준으로 보일 것 같고요. 아마 지금 계약하는 곳들이 아까 말씀드린 삼성 본사 쪽이랑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본사에서 온라인가로 제공하는 이 정도 금액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구조가 있는 것이죠. 이게 서로 간에 일종의 이 제조사와 배달하는 유통업체 간의 윈윈 전략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배달 앱이 요즘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 사람들이 배달 덜 시켜 먹다 보니까 이제 좀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뭐 할인 쿠폰도 엄청 뿌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커머스를 좀 준비하면서 본인들의 또 살 길을 좀 찾고 있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뭐 커머스로 좀 돈이 모이고 있고 할인 프로모션도 상당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쟁하면 정말 이런 이 커머스 쪽도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플랫폼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비대면이었던 거. 그렇죠. 비대면이 대면으로 돌아오니까 그럼 그때 이제 비정상적인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프라나 시스템이나 인력들이 거기 막 들어갔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소위 어떻게 보면 거품이 꺼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파이가 줄어드니까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경쟁이 심해질 때 그 경쟁의 범위가 예를 들면 음식, 커머스가 나눠진 게 아니라 통폐합되고 있는 이러한 구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혹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몇 개가 진짜로 통폐합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상당히 이제 또 생존을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물건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 혹은 그 어떤 플랫폼 자체가 일종의 팬덤이나 사람들에게 인지되지 않는 이상 이제 오히려 되게 살아남기 갈수록 어려워지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 지형은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근데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소비자는 솔직히 행복하죠. 좋아지는 거죠. 네,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양한 경쟁이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조금 더 빠르게 혹은 다양한 콘텐츠로 내가 직접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물건 사주면서 후원해 줄 수도 있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지금의 좀 빠른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덕진 소장님의 표정을 봐도 행복해 보이네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계속 상상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께서 빨리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고기 먹방 하면은 참 잘 팔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배종찬이었고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힘내시고요. 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